안녕하세요. 타라입니다. 오늘은 박아성 선생님의 현대작이라는 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환갑을 넘은 나이에 우리나라가 이제 막 전쟁의 아픔을 딛고 현대화가 시작되려는 시점에 쓰여진 글입니다. 미국 유학을 다녀와서 매우 현대적인 사고를 한다는 남성이 결혼과 순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난 2021년에 초이의 삶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여성과 남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글입니다. 박아성 선생님의 현대적인 글로 함께 들어가 보시지요. 초소 장마가 지난 뒤라 그런지 조속으로는 제법 서늘한 바람이 품 안에 기어든다. 안순의 여사에게는 화문석 받침 보로의 촉감이 까실하게 느껴졌다. 하기야 이젠 몸에 기름이나 살기나 줄어서 끈적한 땀이 처덕거리던 삼복 중이면 몰라도 보송보송한 피부에는 폭신한 비단이 더 감길 맛이 있으리라 싶어 시중드는 아이를 불렀다. 오가, 오기 어디니? 가느다란 음성이 쨍 쇳소리로 울린다. 네. 대답에 이어 옥이 통통통 안마루에서 내닫는다. 보려 바꿀 테니 아줌마랑 들어다가 난간에 걸쳐서 햇빛 쪄요. 건넌방 다락에 있잖아. 아니 이제야 조반들 먹는 거야? 옥의 입 언저리를 빤히 쳐다보다가 안여사는 거듭 명령을 내린다. 차 가져와. 사발만큼 두리두리하게 큰 이조백자 찻잔에서 김이 모락모락 인다. 빛빛같이 붉은 허브차를 훌훌 마시고 앉았는 안여사를 바라보며 옥은 또 한 번 신기하게 여긴다. 들고만 와도 독약처럼 역한 내음이 비위에 거슬리는데 마님은 진저리도 치지 않고 매번 꿀차 마시듯 하다니 좀 냉독하신 분은 식성도 그러신가 봐. 두 손을 모으고 서 있는 옥에게 이윽고 안여사의 분부가 떨어졌다. 대감께선 저녁 때 오시거나 아니면 또 전화라도 줍실 테니까. 마님, 대감께선 어젯밤 대전에서 전화를 줍셨는데요. 버르장머리 없이 왜 말중간을 타니? 그러니까 오늘 오신단 밖에 키만 엄부렁해가지고 철은 언제나 들 거야. 안여사는 옥에게 담배 가져오라는 눈짓을 했다. 옥이 새빨간 팔말의 양당백갑을 마님께 바치고 금빛나는 라이터로 마님의 입에 물린 권연에 불을 켜댔다. 두어 먹은 빤 후에 안여사의 분부는 계속된다. 참모더런 냉장고 손보라 하고 기석이더런 비서실이랑 말같게 소지하라고. 그리고는 너랑 기석이랑 아줌마랑 아니 아줌만 그만두고 참모랑 시장에 가란 말이야. 보려는 시장에 갔다 와서들 갈두루. 알았지? 네? 무슨 생각에 골똘했던지 옥은 복잡하고 자상한 분별에서 아랑곳 없이 멍청하게 눈만 둥그렇게 뜬다. 저런 맹추 봤나? 운전수는 제 방에 있니? 아까 신당돈 많이 모시고 갔잖아요. 오참 그랬군. 안여사는 아까대로의 지시를 다시 한번 옥에게 이루고 차반을 들고 나가는 옥의 뒷모습에 눈을 주었다. 엄부렁하게 컸다는 키는 마냥 날씬해서 무릎에 달랑말랑한 샛노란 온빛살의 두 다리가 상큼하게 길었다. 전년도 벌써 20에 찼으니 영원히 등질이라 싶었던 친정인데 미국 서방님이던 남편과 결혼해서 5년이 지나 나리로 10년, 영감으로 10년, 25년 만에 장관이 되었다. 각하로 3년 지내는 동안에 친정과 비로소 통하게 되어 사촌 올케가 데려다둔 꼬마 계집애가 저렇게 숙성해버린 것이다. 통통통 옥의 발걸음이 울리더니 옥이가 방sit 웃으며 나타났다. 마님, 전 대감마님 서재 청소를 해야잖아요. 물을 건 뭐야, 물론이지. 그럼 열쇠를 주셔야죠.
안 여사는 팔을 늘려 허리몽갑 서랍에서 큼직한 열쇠 한 개를 내어준다. 그제부터 꼭 닫아두었으니까 별로 터분하진 않을 거다만 덤벙대지 말고 조심조심해. 까닭 실수면 그 비싸고 진귀한 각종의 골동품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서적들보다도 더 많이 여기저기 고찾아 우화는 아니더라도 화려하고 맵신하게 나열되어 있는 것을. 안 여사는 흡연을 끝내고 정원을 안고 있는 연마루 방으로 나왔다. 푹신한 털방석이 허리께까지 올라온 등의자가 반쯤 누워있는 좌우로 팔걸이 등의자에 단정하게 놓여 있었다. 안 여사는 털방석 위에 몸을 싣고 반쯤 누워 종원을 바라본다. 비단결처럼 잘 다듬어진 넓고 푸른 잔디밭가로 돌아가며 장비가 쭉 피어있고 하얀 석등을 감싸주는 듯이 백일홍에 연연하게 붉은 가지들이 나팔되고 있다. 백일홍이라는 게 저 나무는 잎새도 예쁘고 꽃송이들이 파르르 날린 것처럼 다닥다닥 붙은 게 여간못이 아니야. 그 쌕쌕하게 고운 진분홍빛 꽃 색깔 하며 그러고 보니 우리 종원이 꼭 성경같이 아름답군. 안 여사의 파르적족하고 얍실얍실한 입술에 행복에 겨운 미소가 남실대면서 동글동글한 두 눈이 실처럼 가는 손으로 감겨졌다. 이윽고 그의 머리가 이쪽으로 돌아 나지막한 사각 백설의 탁자보 위에 진중하게 도사린 수반을 본다. 지금이 카네이션 계절이던가. 새빨간 카네이션이 무더기로 꽂혀 있다. 언제 봐도 카네이션은 정열적이야. 카네이션만 보면 옛날 연애 시절의 남편이 떠오른다. 그러나 붉은 카네이션을 끊임없이 가져다 바친 사람은 남편이 아닌 자기였고 그 꽃처럼 정열적으로 대든 여성은 바로 안순의 자신이었다. 그 많은 경쟁자들에게서 이 동진을 격리시키고 그를 사로잡아 그의 사랑을 독점하려고 안순애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필사적으로 싸워 이겼던 것이다. 안 여사는 등의자에서 부스스 일어나 채경 앞에 서본다. 전화의 스위치는 다 저쪽으로 돌렸으니 저희들 알아서 할 노릇이요. 무슨 연속방송국을 듣는지 라디오 소리만 아스라하게 들릴 뿐 조용하기 이를 데 없다. 안 여사를 마주보는 채경 속의 자신이라니 볼 때마다 서글픔만 주는 것이지만 그래도 안 볼 수 없어 자주 거울을 들게 되는 것이다. 먼저 띄는 데가 역시 눈이다. 옛날에 이동진을 흘리던 동글동글하게 광채나던 눈이 이제는 주름살에 밀려서 삼각이 지고 흑수정 같던 눈동자도 노릿하게 바랬다. 숱하지는 않았지만 늘 초생딸처럼 족집게로 밀어서 고혹적으로 날렵하던 눈썹이 자국도 없이 펑퍼짐하게 성글기만 하다. 빚은 듯이 오똑하던 코는 그대로인 듯하지만 웃을 때면 콧잔등에 서너줄 가늘게 모아지는 주름살이 궁상맞고 미국 서방님의 옛장거리이던 꽃판같이 곱고 얍실얍실하던 입술이 동시의 그것처럼 푸르댕댕한 데다 엷은 루즈를 발라 겨우 파르족족하게는 되지만 이 입술에 모여드는 주름살은 어쩔 수가 없다. 젊어서는 계란 같은 타원형의 충만한 윤곽이 어느샌지 아래쪽이 기울게 되어 하관이 빈약한 대로 남아 윤곽은 또렷하지만 처녀 때도 한두 개 빠근거리던 주근깨가 나이와 함께 불어가 지금은 온통 투성이가 된 것이 언제나 듣동거리인 것이다. 빌어먹을 놈의 것은 약도 없어. 안 여사는 투덜거리면서 채경에서부터 두어 걸음 물러섰다. 아무리 줄잡아보려 이모저모로 뜯어보아도 거기 서 있는 안순애는 70 그대로의 높아 이해일 수는 없었다. 더구나 구부정한 등떠니라니 그 수수댁같이 꼿꼿하던 자신의 자태가 세월이란 마술사에게 시달리다 못해 저렇게 변형이 되더란 말인가. 안 여사는 가벼운 한숨을 내쉬면서 다시 담배를 피워 물고 등의자에 누워
연기를 천정으로 천천히 내뿜었다. 은혜색의 연기는 이화 모양의 전등송이 사이로 은은히 사라졌다. 나의 영화도 40년 동안 급진했지. 보통 여인네들이야 상상조차도 못할 아기자기한 부와 귀와 수와 두메구석 한 상민의 계집애로서 나라에서도 손꼽히는 명문대가의 며느리가 되다니. 참, 꿈같은 기적같은 사실이었지. 다 우리 대감의 현대적인 해결의 덕이지만. 마님 전화해요. 언제 왔는지 오기 전화의 스위치를 돌리고 있다. 아니, 왜 이 방정이? 누가 전화 받겠대? 청아동 마님이세요. 꼭 마님께만 대달라는 걸 어떡해요. 그렇지 않아도 시장에 가겠습니다고 여쭈러 올 참이었는데요. 옥은 수화기를 들어 마님께 드렸다. 코일처럼 된 전화줄은 마냥 늘어났다. 네, 아유, 윤여사세요. 좀 어떠세요? 미령하시다더니 그러세요? 참말 다행입니다요. 저런저런. 그래요? 얼마나 기쁘실까? 네네 부디 그러세요. 대한영이니깐요. 아이 뭘요 다 덕택이죠. 우리 아니 사장님 말씀이죠? 오늘 저녁 때 나오신대요. 그러고 말고요. 네네 염려 마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머나 오늘은 일찍 끝내시네요. 청파동 마님이 무슨 바쁘신 일이 있으신겠죠? 옥은 수화기를 받아 도로 제자리에 놓으며 연신 종알거렸다. 기집애도 무hen 수다야. 버르장머리 없이. 어여 시장에들 가. 안여사는 반창거리를 적은 쪽지와 몇천 원의 집배를 옥에게 주워 보내고 고려 위로 올라갔다. 오정이 가까운 탓인지 돗자리의 촉감도 싫지는 않았다. 안여사는 번듯이 누워 청파동 마님이라는 윤정아의 전화 내용을 되새겨본다. 윤정아는 안순애가 가장 두려워하던 연적이었다. 그 쟁쟁한 문벌은 이 시댁과 맞먹을 만큼한 대가문이었고 학벌 또한 미국 유학 출신이며 용모도 자기보다 나으면 나았지 못하지는 않고 나이도 어렸다. 더구나 어려서부터 지면들이라 두 쪽에서 서로 신뢰와 친밀감을 가지고 좋아했다. 윤씨, 이시댁 양가의 부모들, 더욱 이씨의 집안에서는 윤소저만을 희망했건만 안순애의 수화불문하고 대드는 정열과 전략과 기교에 이동진이 먼저 함락되고 만 것이다. 참, 안순애의 힘이 위대하오. 그 무슨 비결로 나를 떨어뜨렸소? 결혼 전후에 입버릇처럼 미국 서방님이 내세우던 농담인지 진담인지였다. 한번 정념당한 미국 서방님은 비로소 안순애의 위력의 포로가 되어 모두가 불찬성하는 혼례식을 기어코 성립시키고야 말았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곧 달나라가 정복될 20세기란 말입니다. 캐캐 묵은 관습, 그 나라 망쳐먹은 썩은 파당주의, 서로 사랑하면 그만이죠. 무얼 더 이상 바랄 게 있습니까? 전 안순애를 벌써 제 인생의 반려로 결정했으니까요.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묵인하시는 게 현대적인 해결입니다. 이동진이 부모나 친척이나 선배들에게 강경히 주장하던 말이었다. 윤정아도 당당한 신랑을 맞아 현재까지 갖은 행운을 차지하고 살아가는데도 첫사랑이라 일시를 모지자하는 건지 유달리 남편과도 자기와도 정답게 지내려고만 해왔다. 안순애 자기라면 첫사랑을 앗아간 여자를 미워하고 조조할 것이다. 지금까지 윤정아라는 이름만 해서도 그날의 강적이던 관념이 생생하게 느껴지는데 윤 여사는 지나친 선인이어서 그러는지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남편의 동정도 살피는 것이다. 아까도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미국의 딸이 잠깐 귀국한다는 것과 오면 데리고 꼭 댁을 방문하겠다 하고 또 현재 미국에 있는 아들 이용표가 얼마나 착실한 수재란 것을 딸을 통하여 알았노라는 것.
그리고는 이번에 댁에서 또 큰 공장을 세우셨더라는 축하와 언제쯤 돌아오시는지, 오시면 이대로의 소식을 다 전해드리라는 부탁까지 전화로 소상하게 밝혔던 것이다. 이영표는 안여사의 애아들이다. 남매를 두었는데 딸은 결혼하자마자 미국 유학까지 시켜서 장안에서도 남부럽지 않게 살며 사남매의 자녀를 두었고, 아들은 10년이나 뜸하다가 낳았다. 교활하다고 할 수 있는 성격의 어미와는 달리 진실하고 순박한 데다가 머리도 명석하여 줄곧 우수한 성적만으로 현재까지 이르렀다. 그야말로 어디에 누구에게라도 자랑할 만한 외아들은 지금 미국에서 유명한 MIT의 박사과정이 곧 끝나는 무렵에 있어 윤정아가 은근히 사윗감으로 갈망하고 있는 터이었다. 30이 넘었으되 그 무수한 여자들의 유혹을 물리치고 결혼은 박사의 학위 후의 문제라는 선언을 추호도 굽히지 않고 학문에만 열중하는 아들은 남편의 언제나 가문의 자랑이요 나라의 보배라고 은근히 선전하고 있다. 남편만일까? 안여사 자신은 아들 영표를 거의 신처럼 떠받들고 있다. 자기의 일생은 거짓과 비밀과 은폐로서 일관해 있는데도 표면만큼은 지극히 평화로웠고, 이 영화를 누리기 위하여 죄악이라면 그렇게도 부를 수 있는 행위를 감행한 것이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 도살인 불안하고 복잡하고 초조한 심정으로 배태된 아들이건만 맑은 수정같이 티 없이 깨끗하게 자라나는 아들을 볼 때마다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며 다행하고 만족스러워했고, 여생을 살아가는 삶을 지배해주는 아들을 신이나 같이 떠받들어 존중히 여길 수밖에 없었다. 윤 여사는 왜 부득부득 사장님이라고 하는지 몰라. 그분 사장된 지가 몇 년이라고. 대감이라면 어때서? 미국 서방님 5년 동안은 대학에 나갔고 날이 10년이란 어느 고관의 비서실장을 거쳐 고문관이니 자문위원 일을 하다가 자기 구 출신 국회의원이 되어 영감 10년을 지냈다. 그리고 일약 장관이 되어 각하로 3년이었다. 각하라는 호칭도 오로지 안여사의 입에서 처음으로 불려졌고, 그 전직을 추존하여서 지금까지 집안에서는 대감으로 행세시키는 것이다. 하야 이후에는 어느 당의 고문으로 협회 회장으로 여러 가지의 명예직을 가졌었는데 8년 전에 어떤 국영회사의 사장직으로 있다가 3년 전부터 자기의 재산으로 이루어진 제약회사의 사장이 되었고, 이번에 또 새로운 화학공회사를 설립한 것이다. 시장에 다녀온 패들이 보료를 갈아준 후에 신당동 마님까지가 다시 와서 주방에서 요리 만들기에 분주한 모양이다. 신당동 마님이란 안여사의 시댁 모은촌 신입을 되는 50대의 여인으로 안여사의 의복을 도맡아 만들어주는 바느질 선수였다. 참모도 있지만 신당동 마님은 친모 겸 이를테면 살림 전체를 총괄하는 감독관이어서 이 큰 저택의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처지였다. 가끔씩 신당동 외아들 집에 들러서 손자들을 만나고 오는 것이 유일한 낙이라고 하지만 이 집에서의 권력도 이만저만하지 않기 때문에 힘껏 정성껏 또한 재미나게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이며, 따라서 그의 태도는 안여사의 심경을 여간만 편안하게 만족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었다. 안여사의 오후 3시쯤부터 머리를 매만지고 가장 화려한 의복을 골라 입은 후에 대감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5시가 지나 6시가 되어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예오가 회사에서 아직 소식 없니? 기석이더러 전무께 전화 여쭤보래라. 전무님도 함께 가셨다잖아요. 오 참 그랬던가? 그럼 상무님께나 조비서에게나. 그러는데 전화가 따르러 온다. 비서실장님이세요? 네 계세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오기 수화기를 안여사에게 건넸다. 안여사는 위험 있는 음성으로 말 시작을 했다. 비서실장이요?
아니, 사장님이? 그 웬일이야? 무슨 급한 사무가. 회사 일이 아니고 딴 일이라고? 그럼 혼자 왔수? 내일 오후에? 이상해라. 그 무슨 긴급사항이 생겼단 말이오. 기력은 여전하시지. 집에 안 들르고 바로 가겠다고? 그럼 그렇게 해요. 대감마님 안 오셨대요? 오기 수화기를 받아서 제자리에 놓으며 지레잡아 물었으나 마님은 그 말에 대답은 하지 않고 고개만 갸우뚱하였다. 자기가 전화 걸 틈도 없이 바쁘셨던가? 전 같으면 온다는 시간에만 보다도 반드시 따로 전화를 주거나 특별히 부서실장에게 자세히 일러보내시는데 오늘은 이쪽에서 걸어서야 실장이 받았으니 아무 말씀 전갈도 없으신 모양이야. 안 여사는 좀 서운하게 느꼈으나 이런 증세가 늙어진 탓이라고 이내 맘을 고친 후에 신당동 마님을 불러 대소호 냉장고에 넣을 것과 더 졸이거나 튀길 것 등등의 음식 분별을 하고 저녁을 위한 요리로서 처치해야 할 것은 딸네 집에도 보내주도록 일렀다. 대감이야 꼭꼭 저녁 식사를 집에서만 드시니까 언제든지 2, 3인분의 석반을 준비해 두라는 것이 안 여사의 엄격한 지시였던 것이다. 이사장이 집에 돌아온 시간은 이튿날 오후 9시 반이었다. 도착은 5시인데 밖에서 밀린 일들을 결제하느라고 늦어질 테니 그리 알라는 비서의 전화만으로 안 여사는 이날도 대감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하였다. 이사장은 피곤에 지친 얼굴로 호롤이 혼자 돌아왔다. 섬돌 아래까지 마지나간 안 여사의 한박으로 퍼붓는 웃음에 겨우 2-5번 점도만 했다. 그러나 안 여사는 웃음 섞인 정이 돋는 소리로 아유 얼마나 피로하셔요. 먼저 욕실에 다녀 나오셔서 진질 듭시도록 하셔야죠. 하고 전례대로 그의 팔을 부축하여서 별채인 자기의 거실로 안내하려 했으나 대감은 오늘따라 슬그머니 팔을 빼며 발길을 자기의 서재로 돌렸다. 오가 나 저녁 밖에서 먹었다. 짤막한 남편의 말이 안 여사를 그 자리에 못 박히게 하였다. 오가 나 저녁 밖에서 먹었다? 이게 무슨 보편계일까? 집에만 들면 희희낙낙 1초도 내게서 떨어지지 않는 어른이 내 손을 거부하고 서재로 가며 간접적인 말을 하다니 천지 계백이 닥쳐왔다는 말인가? 옥의 안내로 서재에 들어가는 대감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섰다가 안 여사는 곧 잦은 걸음으로 그를 쫓아갔다. 여보세요 대감 어디가 불편하신 모양인데 일로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침실로 가셔서 편히 쉬셔야죠. 양즙이랑 송이탕이랑 모두 다 준비를 했는데 밖에서 저녁을 드셨다고요? 아, 나 너무 괴로워 그래요. 오가 나 이 옆 침실에서 쉴 테다. 그는 도어를 탕 닫았다. 안 여사의 눈앞이 아찔아찔하더니 마룻장이 뚝 부러지는 것처럼 두 다리가 휘청했다. 안 여사는 이를 악물고 자신을 지탱했다. 신당동 마님이나 참모가 주방에 있느라고 이 몰골을 못 본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결혼 45년 만에 처음 당해보는 수모요 멸시요 푸대접이다. 안 여사는 혼자 자기의 거실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었다. 옥은 대감의 시중으로 옆에 침실을 손보는 모양이니까. 손님이나 사용하는 침실, 어쩌다가 밤을 새우는 긴급 간부회의에서라도 자기만은 꼭꼭 내실로 들어 하루나마 따로 자본 적이 없었는데 대전 출장에서 무슨 궤병이 생겼다는 말인가. 어제부터 이상한 육감이 들었지만 반석 같은 남편의 사랑 위에 역사적으로 세워진 40여 년간의 생활이 그 어느 태풍엔들 흔들릴 이유는 만무한 것이거늘 이제 자신의 눈앞에 분명하게 벌어진 이 현실을 과연 어떻게 풀이해야 할 것인가. 안 여사는 우선 담배의 한 개를 뽑아 불을 댔다.
각하 시절에 밖에서 너무 상심한 일이 있을 때면 서재에 꼭 박혀 있기도 하고 혹 어쩌다가 그 침실에서 밤을 새우기도 한 기억을 더듬어 안 여사는 혹시 그런 사업상의 고민이 그에게 그처럼 큰 충격을 준 것이나 아닌가 싶어 스스로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러나 아내를 외면하고 아내의 팔을 밀어낸 일이란 미국의 교육을 받은 그로서는 농으로도 흉내내 본 적이 없었는데 이쯤 생각할 때 안 여사의 까무잡잡한 뺨으로 눈물이 소르르 흘러내렸다. 옥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안 여사는 얼른 눈물을 돌고 담배 연기로 자욱하게 얼굴을 가렸다. 마님, 진지 드셔야죠. 옥이 마님의 기색을 보며 조심스럽게 여쭈었다. 저로서는 처음 보는 광경이라 저 역시 시무룩해 있었다. 대감께선 그저 서재에 계시니? 웬걸요, 그냥 침상에 듭셨어요. 아니 그럼 주무시는 거야? 한숨을 푹 쉬시면서 자리옷으로 갈아입으시더니 그러고 그냥 불을 끄셨어요. 아니 자리끼는 어쩌고. 그건 제가 미리 해드렸죠. 예, 그런 눈치에 아무에게도 보이지 말어. 대감께선 좀 편찮으시니까 그러신다고 비서들이나 아줌마들에게도 말이야. 그런 건 염려 마셔요. 저야 뭐. 그렇지. 너만큼이야 내 수족인걸. 입 밖에는 내지 않고 물끄러미 옥을 바라보다가 안 여사는 잿더리에 담배를 껐다. 식당에 말고 일로 진지 차려올래요, 마님? 그만둬. 점심 늦게 먹었더니 조금도 생각 없어. 차나 가져오렴. 안 여사는 옥이 가져오는 허브차를 마신 후에 침실로 가지 않고 옥이 펴놓은 금침에 몸을 묻었으나 갑자기 당한 국가움에서 잠을 이룰 수 없어 자리를 차고 일어나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너무 늦어서 미안해요. 국장님께서 언제부터 미령하십니까? 그제 밤부터? 아니 집에 전화 주실 땐 안 그러셨는데 뭐요? 밤에 손님이 왔었어? 무슨 손님? 처음 보는 손님이라고? 조용히 얘기하셨다고? 그러고부터 기색이 좋지 않으시고 또 어제 아침에도 뭐? 그 손님 때문에 못 오셨다고요? 회사 일도 아니라며. 참 별일이군. 오늘은 어디서 저녁 드셨어요? 뭐요? 안 잡수셨어? 네네, 여기서 조금만 드셨죠. 그래요? 네, 알았어요. 잘 주무세요. 네. 안 여사는 전화를 끝내고 망연히 앉아 있었다. 손님이라니 회사 손님이 아닌 손님을 밤과 아침에 만났다. 그러고 나서부터 미령하시고 저녁도 들지 않고 집에서는 먹지 않을 요량으로 먹었다 하고 댁에 들어가셔서 잡수시겠다면서 저희들만 사주셨습니다. 사모님께서 워낙 잘해드리시니까 저희들도 안심하고 배웅해드렸었죠. 비서실장의 말에 내내 거지등대는 했지만 대체 대감이 식음을 전폐하고 저렇듯 괴로워할 무슨 일이 생겼단 말인가. 손님? 손님? 안 여사의 머릿속이 찌르르 울리면서 소름 같은 것이 우수수 전신에 끼쳤다. 안 여사는 다시 다이얼을 돌렸다. 여인 가느다란 손이 바르르 떨린다. 실장이죠? 또다시 미안해요. 그 손님이란 분을 실장이 봤어요? 그래요? 어떻게 생겼어요? 키가 크고 나이는요? 60쯤 되는 노인이요? 시골티가 나고요. 얼굴이 넓적하더라고요. 얘기하는 소린 못 들었군요. 단둘이서만? 그렇게 오래요? 네. 네, 그러니까 사장님 말씀이 손님을 기다리니 먼저 가라셨다고? 아니, 뭐 그냥 물어보는 거죠. 네, 잘 알았어요. 고마워요. 네네, 염려 말아요. 그럼 안녕.
음성도 극히 평온하려고 노력했지만 가늘게 떨려만 나오려고 했다. 안 여사는 맞은편 벽을 뚫어져라고 노렸다. 마치 그 벽에서 무엇인가를 탐색하려는 것처럼. 혹시 그게 그럴 리가.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지. 인생 70이다. 그렇지만 70 당년 이제야. 안 여사는 이윽도록 그렇게 앉아 있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안 여사는 남편의 서재에 가서 노프를 돌렸으나 도어는 열리지 않았다. 안으로 잠근 것이다. 이럴 수가 있을까? 안 여사는 아랫사람들의 눈에 띄일까봐 얼른 거실로 돌아와 버렸으나 가슴에서는 불이 일어날 것 같은 뜨거운 김이 솟구쳐 방안을 빙빙 돌았다. 이럴 수가 있을까? 안 여사는 마룻방의 미닫이를 드르륵 열고 그리로 나가 등의자에 몸을 걸쳤다. 반쯤 누워 어제처럼 정원을 둘러보니 이른 아침이라 더욱 깨끗하게 아름다웠다. 그 연연한 진분홍빛에 파르르 날 것 같으면서도 구름 옮기듯 엉겨 피어있는 백일홍이며 그러나 어제는 행복의 절정에서 만족에 겨운 미소를 머금어 자신의 부귀영화를 스스로 찬미했는데 하루 사이에 천하의 불행을 혼자 더 맡은 듯 이처럼 비참한 심정을 가누지 못하고 신경을 태우며 안달을 하다니 이럴 수가 있을까? 안 여사는 의자에서 펄쩍 일어나 주르르 복도로 나가다가 오기와 마주쳤다. 대감께서 기침하셨니? 아니요, 이제야 7시 40분인걸요. 식당에 준비해 놓을 테니까 마님이랑 대감님이랑 함께 드세요. 네? 보로통하게 볼이 발그레 싱싱하다. 옥을 볼 때마다 안 여사는 그의 젊음을 부러워했지만 이 아침에는 그마저의 여념이 없이 오직 대감으로만 가득 찬 것이다. 나 세수하겠다. 옥은 먼저 화장실에 들어가 물을 들어서 세면대를 또 한 번 헹구고 안 여사를 기다렸다가 모든 시중을 들어 안 여사에게 외출복까지를 입혀드렸다. 안 여사는 서재의 열쇠를 꺼내들고 발소리를 죽여 세제의 도어를 열고 그 안에 들어섰다. 어쩐지 서글픈 마음이 들면서 눈물이 돌았다. 안 여사는 협실의 도어마저 열었다. 훈훈한 체온이 느껴지는 동시에 남편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며 얼결에 웬일이요? 했다. 안 여사는 조용히 그에게로 다가갔다. 당신이야말로 웬일이세요? 몸이 불편하시면 그런 대로, 또 혹시 상심되시는 일이 있으시면 그런 대로 내게 말씀을 해야 되지 않아요. 만일이라도 내게 불만이 있으시다면 솔직하게 털어서 서로서로 양해하고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게 당신의 지론대로 현대적인 해결이 되지. 아랫사람들의 눈도 있는데 늙은이들이 이래서야 제가 무슨 낯으로 행세를 한단 말씀이요. 안 그래요? 안 여사는 밤새도록 다지고 뭉그렸던 말을 한꺼번에 쫙 쏟았다. 본래 이동진을 녹여대던 말솜씨에 진실이 엉겨 감동적인 오투가 된 것이다. 그는 눈을 내리깔고 잠잠히 앉아 있다가 머리를 들지 않은 채로 알아들었어요. 며칠만 날 이대로 둬두면 고맙겠소 하였다. 짐작컨대 그는 도시 아내와 시선을 교환하기 싫은 모양이었다. 심상찮은 병개가 일어난 성 싶은데 이럴수록의 감정을 조절해야 할 것 같아요. 명령대로는 하겠으니 제발 조밥만큼은 식당에서 저랑 들도록 하세요. 부탁이에요. 다 준비되었으니까요. 오기 보내겠어요. 안 여사는 조용히 물러나 서재를 나오는데 또 처량한 마음이 들어서 눈이 서물거리는 것을 입술을 깨무며 참았다. 오라버니께서 많이 편찮으신 모양이죠, 형님? 언제 나왔는지 신당동 마님이 안마루 쪽에 서 있다가 말을 걸어왔다. 네, 좀 그래도 조반은 드실 테니까 식당에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고마워요. 안 여사는 일단 자기의 방으로 돌아와서 말없이 담배만을 태우다가 옥이 모시러 와서야 식당에 가니까 이사장은 먼저 와 있었다. 날씨가 막지 않군요. 남의 이목 때문에 안 여사는 무엇보다도 말소리를 내야 했다. 글쎄, 그는 냅킨을 무릎에 놓으며 우물쭈물하다가 옥이 내리는 뚝배기 같은 컵을 받아 천천히 마셨다. 양즙인 모양이다. 그는 토스트와 송이탕을 먹은 후 커피를 마시고 일어났다. 안 여사도 우유와 계란과 빵 한 개를 들었다. 안 여사는 부지런히 남편의 뒤를 따라 그의 외출을 거들고 캐딜락이 정문으로 미끄러져 나간 후에야 소르르 한숨을 내뿜었다. 며칠 그대로 둬달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성격이 쾌활하고 명랑하기 이를 데 없다가도 한번 뚝심이 나면 저렇게 며칠을 파고드는 사람이다. 그러다가 뚝심만 풀리면 먼저 말을 걸어오고 언제 그랬느냐 싶게 아기자기 비위를 맞춰주는 남성인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엔 좀 다르지 않은가? 모두 돌아가는 품이 말이야. 안 여사는 외출복을 훨훨 벗어던지고 만사 귀찮다는 듯이 보료에 누웠다. 그래도 모진 잠에 깜빡 떨어졌던지 인기척에 눈을 뜨니까 옥이 발치에서 방을 종돈하고 있었다. 몇 시나 됐니? 아까 11시 쳤어요. 그렇게 벌써? 그럼요. 대감 마님께랑 전화가 얼마나 많이 왔다고요. 말짱 적어뒀어요. 참 청파동 마님이 또 전화하셨대요. 사장님 오셨느냐, 마님 뭘 하시느냐고요. 정성도 지극하시군. 안 여사는 입을 삐죽해보고 서서히 일어났다. 웬일인지 윤정아를 미워하고 싶다. 옥이 가져온 허브차를 마시고 어제처럼 등의자에 누워 정원을 바라보며 머릿속에 가득한 의혹의 갈피를 얼기설기 풀어보는데 통통통 옥의 걸음이 바쁘게 다가온다. 마님, 왜 그래? 이것 좀 보세요. 옥은 중판이나 되는 사진 한 장을 손에 들었다. 어디서 떼었는지 뒤에는 종이 덕지가 붙어 있었다. 안 여사는 무심코 받았다. 사진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누렇게 변색해 있었다. 안 여사는 처음에 그게 무슨 사진인지 깨닫지 못했다. 가족 사진인 모양으로 남녀가 층층이 서 있었다. 여기 마님 같으신 분이 계시네요. 옥의 손가락 끝이 꼭 찌르는 곳에는 어머니가 서 있었다. 그 옆에 새색신 예쁘기도 하네요. 앞줄에 선 애들도 다 참하고. 어머니 곁에 의자에 앉은 새색시. 과연 앞에서도 뒤에 남자 쪽이 목 좌우에 비뇨꼭지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큰 낭자 쪽에 옛날 신부 옆에 의젓이 앉아있는 신랑은 그의 아버지가 노인으로 곁에 서 있지 않았다면 신부의 아버지 뻘로나 봄직한 중년의 남자였다. 회장 저고리와 윤이 나는 비단 두루마기로 그들이 사진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안 여사의 눈앞에 암흑이 가로막아 더 이상은 보이지 않고 다만 꿈에 가위 눌린 듯한 지질치는 소리가 두어 번 목에서 나는 듯하더니 중심을 잃은 몸이 소르르 의자에서 빠져내렸다. 마님, 왜 그러세요? 옥이 황망히 안 여사를 부축해서 앉히려 했다. 그걸 들여다보니 좀 어지러웠다. 나 좀 가만둬라. 안 여사는 마룻바닥에 쓰러지듯이 누워버렸다. 머리 쪽이 뽀개지는 듯이 저렸다. 마님, 보료에 누우셔요. 여긴 차서 안 돼요. 옥이 몇 번인가 애절하게 권하여도 안 여사의 귀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귓속에 무엇인가가 막힌 듯 어멍하게 울리기만 했다. 이윽하여서 안 여사는 스스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보료에 앉았다. 옥아, 너 이거 어디서 났니? 쇳소리로 울리는 마님의 음성이 나지막하게 갈라졌다. 대감마님 책상 위에 그냥 있대요. 어느 책상? 큰 테이블 위에 대감마님이 손가방에서 꺼내놓으신 모양이죠.
무슨 서류인지 그 위에 있길래 집어보니까 마님 같으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음, 안여사에게서 앓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옥이 고개를 바짝 들고 마님을 주목했다. 그만 나가봐라. 사진을 주셔야죠. 여기 두고 내가 부를 때까진 들어오지 마라. 네. 대답을 하고도 옥은 주저주저 머뭇거렸다. 나 좀 쉬다가 너 부를게. 나가. 옥이 나간 후에 안여사는 심호흡으로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사진을 집어들었다. 안여사의 눈이 신랑이란 사람 얼굴에서 잠깐 머물렀다가 앞줄에 서 있는 아우들에게로 갔다. 그때까진 눈에 넣을 만치 귀여워하던 아우들이지만 한번 친정과 인연을 끊은 후엔 그들을 남처럼 잊어버리고 말았다. 적어도 30년 가까이를. 그랬다가 그들이 다 성인이 된 후에라야 겨우 소식만을 서로 통하지 않았던가. 치악산이 멀찌감치 보이는 영월 자구 마을에 우씨라는 과부가 살고 있었다. 우씨가 이곳으로 처음 이사 왔을 때는 새파란 색시였고 남편은 머리가 희끗한 영감티가 났다. 올망졸망 사남매를 데리고 조촐한 집을 사서 오붓한 살림을 해오지만 영감이 한 달이면 반달가량 집을 비우고 출타하는 까닭에 마을에서는 그가 소실일 것이라는 추측을 했다. 안씨라는 영감이 5년쯤 살다가 병이 돌았다고 의원이 오락가락 하더니 마을을 한번 떠난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우씨는 과부가 되었다면서 속옷을 입고 있었다. 3년상을 벗은 후에 우씨는 살림집을 개조하여 술청을 내고 술장사를 시작했다. 그러지 않고는 5 식구의 호구책이 없었다고 하였다. 우씨는 손끝이 야무지고 음식 솜씨가 좋으며 성품이 서글서글하여서 당장에 많은 단골 손님을 만들었다. 그의 별명은 우미인이었다. 그만큼 인물과 잣대가 뛰어났던 것이다. 우씨의 큰딸은 초녀라고 하였다. 성택, 홍택 두 아들 아래로 끝녀라는 딸이 있어 아들 둘, 딸 둘의 3남매를 거느린 우미인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장사를 하면서 밤이면 삭바느질까지 하여서 시골에서 남아 학당이고 서당이고 가릴 것 없이 아이들의 교육에 열을 올렸다. 처녀가 15살이 되던 해부터 집에는 조씨라는 아저씨가 드나들기 시작했다. 이미 초등교육을 마친 처녀에게는 수도 잘 넣고 바느질도 잘한다는 소문이 따라다녔다. 용모도 어미인 우씨보다 더 나았고 학식도 있으니 양갓집에 출가시키려는 소원으로 우씨는 미리부터 수소문하였으나 워낙 근지가 모호한 술장사의 딸인지라 선뜻 나서는 중매쟁이가 없었다. 우씨는 가문도 내력이 분명한 양반집인데다가 가세도 부유하여도 우씨의 술집에서 가장 귀한 손님의 대우를 받았다. 얘 초녀야, 아저씨 시중 좀 들어라. 조씨가 술상을 받을 때면 우씨가 꼭꼭 처녀에게 잔심부름을 시키고 그때마다 조씨는 처녀에게 듬뿍 돈을 주었다. 이 집에 드나드는 손님들은 우씨를 놀렸다. 그러면서도 충고는 잊지 않았다. 우미는 복무롭군. 하기야 꽃같이 젊은 나이에 수절이라니 당키나 한가? 그렇지만 잘 생각해서 나무 앞으로는 가지마오. 저각이요. 세월이 흘러 처녀는 방년 18세를 맞이했다. 정월 초순께에 조씨는 우씨에게 정식으로 청혼했다. 우미인께 청이 있어. 처녀를 내게 출가시킬 의향이 있는지. 아니 무슨 말씀을. 댁엔 마님이 계실 텐데요. 자녀들도 성하실 테고 원체 미거한 어린 건데요. 내가 홀로 있는지 2해나 되오. 마누라는 병쟁이라 벌써 저갈대로 갔고 자녀는 서너 대지만 제 장형이 거둘 테니까 처녀는 나와 단 둘이만 있게 될게요.
초녀만 준다면야 장모 고생을 어찌 보겠소? 이렇게 하여서 초녀는 3월 3일 제비 오는 날에 조씨의 새댁이 된 것이다. 놀라서 몇 번인가 거절하더니 슬그머니 수거져서 조씨가 보내는 갖은 금은 폐물이며 주단 포목을 손수 받아들여 간수하기까지 하였다. 오씨는 처녀가 본래 깜찍하고 앙큼한 데가 있기 때문에 어미 나이와 비등한 남자에게 시집갈 수 있었다고 내심 놀랬으나 한편 은근히 다행하게도 여겼다. 그로부터 집안은 풍부하게 되어 아쉬울 것이 없으니까.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처녀는 열흘이 몰다 하고 울며 돌아왔다. 까닭은 조씨의 13살짜리 아들이 자주 와서 "2년 너 때문에 우리 엄마가 병나서 쫓겨났다. 아버지가 내게 미쳐서 엄마를 박대했단 말이야. 2년 난 기어코 널 죽이고야 말 테야." 하고 갖은 포악을 다 부린다는 것이다. 초녀는 초여름에 기어코 보따리를 들고 집으로 오고야 말았다. 병태라고 한다는 그 아이가 도끼를 가지고 와서 휘두르며 날뛰는 바람에 쫓겨왔다는 것이다. 조씨가 다른 곳으로 이사가서 살자고 아무리 달래어도 초녀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필사적인 반항을 했다. 그리고 조씨에게 약속 조항을 내놓았다. 첫째는 그와 영원히 남이 되었다는 것. 둘째는 어린 처녀의 앞길을 꺾었으니 적당한 금액을 지불하라는 것. 셋째는 다시 2번 처녀를 찾을 때 자기는 조씨를 죽이고 저도 죽겠다는 것 등이었고, 후덕한 조씨는 3가지 조건을 다 들어주었다는 언약을 철석같이 하였다. 오씨는 18세의 소녀의 하는 행동에 혀를 내둘렀을 뿐이었다. 그의 가을에 처녀는 영원에서 사라져버렸고 2년 후에 조씨마저 세상을 떠나고 나니 자구마을 사람들도 달이 가고 해가 쌓일수록 처녀의 일을 관심 밖으로 흘려보내고 말았던 것이다. 처녀는 말로만 익히 들어오던 수원 양잠 강습소에 안순애라는 계명으로 입학하였다. 영호를 떠날 때 쪽머리는 풀어서 이미 양머리로 들어올렸기에 완전히 처녀로만 행세하였다. 역시 처녀는 그 중에서도 어린 축이어서 20세 이상의 어른들의 사랑을 받았으나 결코 여기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정규 고등교육을 받겠다는 결심으로 서울의 친구와 함께 상경하고 말았다. 처녀는 우수한 학교를 골라 먼저 손쉽게 입학할 수 있는 기획과에 들었다. 재봉과 자수에 뛰어난 처녀는 우등성이 되어서 이듬해 본과의 시험을 치르고 무난히 1학년에 입학이 된 것이다. 안순애는 기숙사에서도 인기가 있었다. 예쁘고 부침성 좋고 언변이 능한 안순애에게 선생이 먼저 매혹되고 다음에는 교장, 교감이 차례로 안순애만을 걸핏하면 내세우곤 하더니 졸업 후에는 이 전문학교의 추천생으로 보내게까지 되었다. 안순애가 전문과를 나온 후에 그 계통의 여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을 때 미국에서 돌아온 이동진과 알게 되었고, 한번 안순애에게 걸려든 이동진은 기어코 안순애와 결혼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결혼 당시에 안순애의 정확한 연령은 28세이었으나 3살을 속여 25세의 신부와 28세의 신랑은 나이까지도 알맞게 어울린다고들 야단이었다. 그러기에 현재는 남편보다 3살 아래인 67세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70세 동갑내기인 것이다. 안순애 여사는 긴 추억에서 깨어났다. 저주의 사진은 그대로 손에 있었다. 나는 갈갈이 찢어버린 그 사진이었는데 조씨네에게서 한 장이 남았더란 말인가. 안 여사는 황연히 깨달았다. 이 사진은 조병태에게서 나왔고 남편을 엊그제 만났다는 60세쯤의 사내는 병태임에 틀림없으리라. 어릴 때부터 포악하여 처녀를 죽이겠다고 날뛰던 병태는 어머니 생시에는 종무 소식이다가 어머니가 작고한 6, 7년간에 2번인가 안여사를 만나겠다는 비밀 연락을 해왔으나
안 여사는 단연코 거절하고 말았더니 인간 못돼 먹은 것이 궁여지책으로 남편에게 직접 상대하여서 큼직하게 올고 낼 모양이었던 것이다. 입으로는 현대적인 임원이 열심히 내이고 또 사실 결혼식만은 그의 현대적인 사고에서 성공하였지만 이동진의 부부간이란 극히 단조롭고 공건적이어서 여자의 개가를 적극 반대하는 사람이었다. 여자랑 한번 몸을 망치면 그게 끝이지. 두 남자를 갖는다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매춘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잘라 말하던 이동진이 자기가 조강지처로 평생을 떠받들어 사랑하던 아내의 초혼 사진을 확인하였을 때 과연 그의 심경이 어떻게 광란되었을까를 생각하면 안순의 자신을 천만 갈래로 찢어 없애거나 천만 동광이를 내서 갈아버려도 시원치 않을 것 같았다. 결국은 이렇게 되고야 마는 것을. 그렇지만 40여 년간을 얼마나 멋있게 호화롭게 살아왔는가. 병태라는 악함만 없었더라면 유종의 아름다운 결과가 되었을 것을. 그런데 이 비밀 사진을 대감은 왜 책상에 공개해 두었을까? 안 여사는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분주하게 남편의 서재로 향했다. 마침 옥은 그곳의 소재를 마치고 나오려는 참이었다. 이 사진 어디 있었다고? 여기 이 서류 위에 놓였었어요. 옥이 가리키는 곳에 눈을 주던 안 여사는 그 서류라는 것을 집어보았다. 거기에는 조 씨와 자기가 결혼하던 연월일의 시각까지가 적혀 있고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한다는 증인의 이름이 5이나 시뻘건 도장들을 달고 주르륵 늘어 있었다. 안 여사는 전신을 부르르 떨었다. 잠깐이 아니라 이윽도록 계속되었다. 마님 진정하세요. 네? 아휴, 어쩌다 모두 이렇게 되어가는 걸까. 마님. 영리한 옥은 울상이 되어서도 말소리는 죽이고 안 여사를 힘들여 잡기만 했다. 이런 중요한 것을 여기에 둔 것은 대감이 일부러 보라는 뜻이 아니고 뭔가 다른 사람이야 사진이건 종이건 봐도 모를 테니까 오로지 내게 공개하고 나더러 좋도록 처리하라는 지시가 아니고 뭔가. 안 여사는 2장의 서류도 사진도 함께 들고 방으로 돌아왔다. 차라리 점점 냉정해지는 심경이다. 안 여사는 반나절을 더 누워 있었다. 밤 9시쯤 되니까 남편이 돌아왔다. 안 여사는 어제처럼 흔연히 나가서 마중했고 저녁 식사도 함께 든 후에 남편은 서재로 안 여사는 거실로 헤어졌다. 안 여사는 저녁 세수를 마치고 단정하게 의복을 갈아입었다. 마님 어디 가실래요? 가긴 꼴이 누추하길래 참 어서 가서 자라. 밤중에라도 부르고 싶으면 초인 좀 누를 테니 말이야. 옥이 나간 후에 안 여사는 달력을 보았다. 8월 30일, 음력으로는 윤 7월 7일이었다. 40여 년간을 당신의 사랑 속에서 행복스럽게 살았습니다. 당신은 현명하세요. 이렇게 좋은 지시를 고요히 해주시니 말입니다. 지시대로 수행하는 순애는 영원한 당신의 아내로 일시되게 자부입니다. 안 여사는 이렇게 종이에 써서 남길까 하다가 다 그만두었다. 안 여사는 사진과 서류 도장을 갈갈이 찢어서 잿더리에 태우고 마루방 캐비넷에서 약병을 내왔다. 안 여사가 즐겨 먹던 수면제였다. 안 여사는 새빨간 알약을 한 줌 듬뿍 집어 서너 번에 다 삼키고 반드시 누워서 눈을 감았다. 희미해지는 정신 중에서도 안 여사는
이것이 당신의 현대적인 해결이에요. 를 되뇌이고 있었다. 1968년에 소영, 박아성 선생님께서 쓰셨습니다.